이제 한 2주 남았어. 2주 남았는데 줄기차게 달려와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범위를 커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책임성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공익에 관해서 논의했고, 그 다음에 대중과 정부와의 관계, 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리더십이야. 리더십 파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냐? 이거 책은 좀 보니? 그렇지. Serve rather than steer.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은 그 5장 있지. 5장의 Value Citizenship of Entrepreneurship. 이거하고 사실은 거의 중복해. 5장하고. 그래서 5장하고 묶어서 강의하는 거야. 2시간 동안. 거의 같아. 내용이. 5장이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중복적으로 강의하다 보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과감하게 빼버렸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지. 공익에 대해서도 그랬고, 책임성 문제도 그랬고, 책임성과 공익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세 가지 시각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 마찬가지야. 리더십 파트도 이제 리더십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 리더십이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 뭐 저걸 갖다 현대적 리더십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 영어로는 new kinds of leadership,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있고, 리더십의 관점이 전통적 리더십에서 새로운 유형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관점이 변화가고 있어. 전통적 리더십에는 어떤 게 있냐면 탑다운 리더십, 탑다운, 하향식 리더십, 이게 대표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가 있어. 쉐어드 리더십, 캐탈리틱 리더십, 그다음에 밸류 베이스드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저걸 뭐 번역한다 그러면은 공유된 리더십, 그다음에 촉진적 리더십, 가치지향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여러분들은 저 변혁적 리더십은 들어봤을까, 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 이것도.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이 다 하나하나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전통적 리더십하고 새로운 리더십하고 이 정의라든지 주체라든지 리더십의 주체라든지 리더십의 용도, 그다음에 리더십의 역할, 이 네 가지 면에서 서로 다양한 다양한이 아니라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저항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 그렇게 정의해. 그래서 이 전통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파워, 권력이 의미하고 사실상 동일해. 상대방의 저항을 무릅쓰고 자기 리더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 그걸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규정한다 이거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 그리고 리더십의 주체는 누구냐? 리더십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냐?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행사해. 리더십은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여돼 있어.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도지사,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든지
파워 엘리트한테 부여되어 있는 권력적 지위에 조직의 권력적 지위에 부여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부여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용도도 리더십은 리더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리더의 이익이야. 리더십의 용도가 뭐냐? 리더의 이익.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이 활용된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리더의 이익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 전통적 리더십에서 리더십이나 리더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우선 리더가 여기 여러분들 이거 이 전통적 리더십은 관료제적 모형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 관료적 모형에서 관료적 조직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면은 쉽게 이해가 가. 리더가 여기서 CEO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집단의 조직의 비전을 설정해. 그리고 비전을 달성할 방안을 고안을 해. 그리고 부하들을 부추기거나 강제해서 그 비전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리더가. 리더의 역할이 뭐냐? 비전 설정하고 그 비전을 부하들이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부추기는 거.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조직의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을 설정하고 비전을 달성할 방안이 전략이야. 전략을 설정하고 그 비전과 전략이 이행되도록 강제화시키거나 부추기는 거. 그리고 이제 리더십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과 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주어진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리더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야? 일이 있으면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A, B, C, D라고 그러면 이들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찾아내고 집행해 나가는 찾아내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능력이야. 그래서 리더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은 비용 편익 계산 능력들이 필요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해. 리더한테 필요한 자질이 뭐냐?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문제 해결 능력 또는 비용 편익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데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비용 편익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 리더십에서 그 리더한테 요구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은 명령 통제의 기술이야. 쉽게 얘기해서 명령 통제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지. 그게 바로 명령 통제지. 명령 통제의 기술이 리더한테 요구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거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옆으로 비교하는 거지. 정의가 어떻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통적 리더십이 보다 더 확연하게 이해될 거야.
이제 새로운 리더십은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리더십은 공식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을 상대방의 저항을 무릅쓰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능력, 파워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 파워의 개념하고 같아. 근데 이제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은 누구한테 부여되어 있냐? 공식적인 권력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공식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집단,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공직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집단, 조직,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여기서는 틀린 게 뭐냐? 주체 얘기하면은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의 주체가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대통령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CEO라든지.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기능,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두가 리더라는 거야. 모두가. 사회 구성원, 집단 구성원, 조직 구성원 모두가 리더라는 거야.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리더십의 정의 그러면은 공식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행선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거. 그리고 그 리더십은 사회 전반에 분산돼 있어. 분산돼 있어. 리더십 기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눠 가지고 있어. 그리고 리더십 행사가 어떻게 돼? 그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행사하는 거야. 모두가 리더라는 거야. 주지사, 시장, 대통령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새로운 리더십에서. 공식적 권력 지위를 점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 지위를 점유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도 리더십은 나와.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권력적 지위를 점유한 사람으로부터만 나오지. 리더십의 주체야. 근데 여기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권력을 공식적 권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사회 구성원 누구든지 리더가 다 되는 거야. 리더가 그리고 다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리더십은 공유되어 있어.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이 독점되어 있지, 그지? 독점하고 있지. 공식적 권력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 데 반해서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어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쉐어드 리더십이라는 게 새로운 리더십의 하나예요. 공유된 리더십. 새로운
왜 이런 리더십의 확산과 공유와 더불어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가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 시민 사회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의 내무부 장관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 뭐냐면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리더와 같이 행동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면은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모두가 리더가 돼서 리더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체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 모두 대통령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시장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리더십 뭐라 그랬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거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해돼? 리더십의 용도는,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리더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이 행사되는데,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공유된 리더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리더와 추종자의 비전, 이익, 욕구, 기대를 공유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사돼요.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와 추종자의 비전, 이익, 모두 욕구, 기대가 공유 충족된다. 여기서 사실은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추종자라는 말을 하기도 좀 어려워. 그래서 뭐 오히려 저렇게 써도 되고, 리더십에서는 사회 이렇게 써도 더 나을 것 같아요.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비전과 이해와 욕구가 충족된다. 왜냐하면 모두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처럼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추종자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가 좀 쉽지 않아. 저걸 데나트는 저렇게 썼는데, 오히려 리더십, 사회 구성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추종자가 따로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리더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또 추종자야. 그런 거지. 리더십의 역할. 아까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조직의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달성하도록 부추기고 강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리더십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새로운 리더십은 사람을, 그 사회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은 교육적 혹은 도우미 역할을 해, 리더십은.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이야. 서번트 역할. 봉사하는 역할 한다 이거. 교육시키고 봉사하는 역할. 우리가 MPS에서 배웠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느냐? 사람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가치도 잘 모르는 사람 많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많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더십은 공동체가 직면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리더의 이익을 위해서 리더십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십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그들이 가치를 달성하는 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쉽게 얘기해서 리더십은 집단, 조직,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적, 리더십의 교육적 역할 또는 도우미 역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교육적이고 봉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리더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더십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확인시키고 그들을 그 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리더십이 행사된다.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십은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랬어. 주어진 일을 잘하도록. 주어진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쟤네들은 새로운 리더십은 뭐냐면은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 옳다라는 거,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그른가.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은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 판단하는 것을 도와줘. 여기는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어. 그 일이. 가치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 일이 주어져 있어.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집행하면 되는 거야. 근데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실 역할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는 거야. 근데 이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 선택에도 개입해. 아까 그랬잖아. 공동체 비전을 설정해야 돼. 공동체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전략을 선택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야.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집행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비전, 이게 목표 아니야, 그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전략을 제시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단순히 비용 편익을 계산하거나 주어진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회 가치들을 판별하고
판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 사회 가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거를 가려내는 능력이라는 거. 판별한다는 것은. 판별하고 가치들 간의 다양한 가치들 간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MPS에서 배웠지만은 전통적 행정 이론은 시민들한테는 정책 과정에서 역할이 거의 주어져 있지 않고 정책 과정에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지. 공무원들은 주로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모든 사람이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관여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비전을 설정하는 거고 비전을 달성할 전략을 선택하는 거야. 목표 설정에 개입한다는 거야. 목표 설정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돼?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치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전문성과 중립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계산 능력이나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들을 판별해내고 알아내고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 간의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전통적 리더십은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과 리더십이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또 다른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더하기 요구되는 자질. 리더한테 요구되는 자질로 보는 게 더 낫겠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 중요한 가치는 어떤 거겠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정의 그런 거겠지. 굉장히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겠지. 민족 가치지. 민족 가치와 규범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정의, 공정성, 형평성, 뭐 참여, 그 다음에 접근 이런 것들이지. 구성원들이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렇게 또 조화시켜야 돼. 조화시키는 역할. 고양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영어로 엘리베이트라 그러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집단 구성원, 조직, 집단,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가치와 태도들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한 단계 수준을 올린다라는 거야. 한 단계 수준을 올리는 거야. 저 차원에서 그 차원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 차원일 때는 눈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데 몰두하는데 그 차원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서 보다 근본적인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더의 역할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있잖아. 목적의식, 태도를 변화시켜. 그게 그래서 변혁시킨다는 거야. 변혁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거기서 나온 거야.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모형에서는 이론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강조돼. 변혁시키는가, 개조시키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와 목적의식 같은 거를 고차원적으로 변혁시켜 버리는 거.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 알겠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보도록 만드는 거. 아주 속된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보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판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고양시킨다는 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보다 근원적인 이상과 가치를 보도록 만드는 거.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에서 리더한테 요구되는 기술,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명령 통제 기술이라고 그랬어, 그지? 명령 통제해서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거.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이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여기 새로운 리더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감정이입의 기술이 필요해.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지? 소통을 해야 되잖아.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촉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facilitate 그러는데,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장벽이 생겼다든지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그런 역할. 이게 facilitate 한다는 거. 촉진시킨다라는 것이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힌 곳을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뚫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절충.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가치를 이렇게 절충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율하는 역할. 이게 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저런 거야. 뭐 촉진이라는 거 facilitate고, 절충한다 그러면 negotiating. 그 다음에 조율한다 그런 것은 brokering.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절충한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 이게 브로커링이라는 것이 조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해. 메디에이팅. 절충하고 조율하고 중재해 나가는 능력. 근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너. 바게이닝은 완전히 틀려. 바게이닝은 어떻게 틀린 줄 알아, 이거? 바게이닝은 저차원적인 정치 기술이야. 하나 죽고 하나 받는다는 거야.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잖아. 요새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야당은 뭐 전월세 상한가 설정 이런 주장을 하고, 여당은 뭐 양도세 폐지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 그지? 서로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그럴 때 바게닝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를 주고받아. 야, 너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찬성하게. 여당은 야당이 주장을 들어주고, 야당은 여당이 주장을 들어주고. 저차원적인 거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고차원적이야. 서로의 차이, 접점을 찾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의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다. 이거는 두 대안을 전부 다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이 바게닝 한다는 거는. 근데 니고시에이팅하고 브로커링하고 메디에이팅 한다는 것은 서로 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접점을 갖게 만들고 하나의 정책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정책이 어떻게 돼? 여야가 모두가 다 합의하고 서로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바게닝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디에도 바게닝이라는 단어를 볼 수 없어.
mediating, negotiating, brokering. 이런 단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아까 단어 뒤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를 보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리더는 당연히 그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 가치를 보게 만들어 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이제 한 단계 고양시킨다라고 얘기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더가 자기가 사회 구성원들한테 중요한 가치를 보게 만들려면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가려서 여기서 뭐겠냐? value based leadership. 리더가 가치를 갖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가치를 인식하도록 만들고 중요한 가치를 판별하도록 만든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갖다가 가려내고 중요한 가치들 간에 서로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 밸런싱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잘 아는 이제 번스라는 사람이 있잖아. 이 번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거래적 리더십 이거 들어봤지? 많이 하잖아. 주로 책에 나오는 거 거래적 리더십하고 변혁적 리더십 아니냐? 두 개 비교하는 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여기 리더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사람, 거래적하고 변혁적으로 나눈 사람이 번스라는 사람이야. 두 개의 차이가 어떠냐 하면은 이거 넘어가면서 하는 얘기다. 이제 거래적 리더십보다도 한 단계 높은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야.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은 트랜섹셔널 리더십 영어로는 트랜섹셔널 거래하는 거야. 거래의 당사자가 각자의 이익을 모두를 갖다 각자로 바꿔 각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함께 협력해. 협력하는데 그 협력의 결과 당사자들 간에 깊고 지속적인 유대감이 생기지 않아. 굉장히 계산적인 거야. 딱 계산하고 끝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거래의 결과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뭐 깊고 지속적인 유대가 생기냐? 안 생기지. 근데 그 변혁적 리더십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의 이제 데나트 같은 예야. 학생이 탁월한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한 대가로 A를 받는데 탁월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교수를 만족시키고 해피하게 만들고 교수는 나를 해피하게 만든 대가로 A를 준다. 거래하는 거야. 그런데 교수하고 학생하고 어떤 그런 거래를 통해서 유대감이라든지 어떤 그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변혁적 리더십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든 예는 이거야. 뭐 이건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관리자하고 민간 위탁자 간에 민간 위탁자가 관리자가 요구하는 성과 기준을 충족시켰어.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돼? 성과 보수를 주는 거지. 이 거래를 통해서 유대감이 생기나? 안 생기지.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그런 것이 생긴다 이거지. 변혁적 리더십은 이것도 리더와 추종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협력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관계가 지속되면서 리더와 추종자 이익이 융합돼, 하나로 돼. 서로 다른 이익을 갖고 만난 사람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게 돼. 이해가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는 거야. 동일한 가치를 갖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당사자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해. 목적이 하나가 돼버린 거야.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해.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이익이 충족이 안 돼. 그지? 이익이 하나가 되고 이익이 융합된다라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지? 목표가 하나가 되고 가치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나의 이익이 충족되고 나의 목표가 충족되고 나의 가치가 충족되는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융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저차원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둘 다 이거는 절대 융합이 안 돼. 근데 좀 차원이 높은 데서 보면은 이게 융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당사자의 목적, 가치, 태도가 보다 높은 차원으로 고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보는 데서 벗어나게 되면은 보다 공통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공통적인 가치를 갖게 될 수 있고 공통적인 목표를 갈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절대 융합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거래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 바게닝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다 그 가치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보다 펀더먼털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서로 공통적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지. 공통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공통적인 이익을 갖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정치 행태는 이 바게닝도 못 하고 있어 지금. 한심한 국회를 해산해봐.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돼. 바게닝도 안 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서로 그냥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잖아. 단기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다 내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어떻게 되니?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옛날에는 평행선을 달리던 사람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는 거지. 한 단계 가치나 목표나 태도를 고양시켜서 그들이 더 멀리, 더 넓게 보게 만들어준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접점이 찾을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새로운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이거. 왜 전통적 리더십 가지고는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냐 이거. 리더십의 관점이 변화됐다 그랬지. 전통적 리더십에서 새로운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정책 환경이 변화됐어. 정책 환경이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많은 문제들이 첫 번째, 조직 경계, 관할 영역 경계, 산업 부분 경계를 가로질러 걸쳐 있어.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이 조직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 관할 영역 경계, 그다음에 부문 산업 경계를 옛날 기존에는 전에는 이 문제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 문제 영역 안에 경계 안에 있었는데 조직 경계를 걸쳐 있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뭐냐면 문제가 조직 단위나 관할 영역이나 산업 부분보다 크다라는 거지. 문제가 커. 문제가 걸쳐 있다라는 건 그거야.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지. 조직 내에 내포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간에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 대부분의 문제,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티네이저 프레그넌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걸쳐 있다라는 거. 걸쳐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조직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얘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이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봐봐. 얘가 하나 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범죄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 경찰서 하나 가지고 얘가 해결할 수 있어. 얘가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해외로 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조직 또는 한 지역으로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되는 많은 상이한 단체와 조직이 서로 공동 노력을 해야 돼. 관여하고 협조해야 돼. 협조할 때 비로소 사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사회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서로 공조해야 된다는 거야. 공조해야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공조의 이유는 공조해야 될 필요성은 문제가 이렇게 걸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권한과 자원도 분산돼 있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분산돼 있어. 어느 한 행위자가 어느 한 조직이 어느 한 단체가 자원과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조직을 가로질러 걸쳐 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여러 조직, 관할 영역 부분에 분산돼 있다. 알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 환경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전통적 행정에서는 대중을 뭐로 파악하냐? 클라이언트로 파악하잖아. 그지? 클라이언트는 소극적이지. 소극적이라 그랬지. 굉장히 소극적이라 그랬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정책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소극적 시민에서 소극적 시민에서 적극적 시민으로 변화한다. 보다 액티브해진다는 거. 그래서 자신한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열정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배제할 수도 없어.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위에서는 전통적 리더십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는 사회 변화가 신속하고 급격해.
사회 변화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아. 확정적이고 안정적이고 확정적이지 않고 사회 변화가 신속하고 급격해. 빨리 변한다라는 거. 그리고 신속하다는 것은 빨리 변한다라는 거고 급격하다는 것은 확 변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터비런트라 그래. 터비런트.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저기 기압이 터비런트하기 때문에 기체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벨트를 착용하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이런 멘트 나오잖아, 그지? 근데 터비런트는 다 났어. 가다가 갑자기 신속하게 변해요. 싹 변하고 갑자기 급격하게 변해요. 이걸 사회가 그렇게 됐다. 변하고 있다. 사회가. 그리고 사회 문제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설레답습적인 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요구해.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정책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책 환경이 변화돼. 이런 상황에서는 관료 조직보다는 적응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정책망이 문제 해결에 적합해. 효과적이야. 정책망은 영어로는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어. 변화의 양상들을 얘기했어, 그지? 변화의 양상들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 정책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관력 조직보다는 정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이지. 팔리시 네트워크. 이것들이 정책망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관료 조직 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환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문제가 조직 경계를 걸쳐서 있고 문제가 조직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이 분산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관료 조직까지 돼? 해결할 수 있어. 관료 조직은 문제가 조직 안에 있어야 되고 권한과 자원이 독점돼 있을 경우에 관료 조직은 유리해. 관료 조직. 권한과 자원이 행정 조직에 독점돼 있고 행정 조직이 권한과 자원을 독점하고 그 문제가 사회 문제가 조직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질 않아. 그럴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문제 해결 수단이야. 그런데 저처럼 문제가 이렇게 확산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들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는 관료 조직은 맞지 않아.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은 시민들이 패시브 할 때 작동하지, 그지? 대중들이. 액티브 하면서 관료 조직 작동 안 해. 탑다운 방식이거든. 근데 시민들이 액티브 하다는 것은 바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그게 되냐? 안 맞지. 근본적으로 관료 조직이 탑다운, 계층적인 조직 아니야, 그지? 탑다운이라고. 근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 결정하려면 충돌하는 거지. 안 맞아. 이런 상황 변화에도 맞질 않아.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은 사회 변화가 신속할 때는 안 맞아. 스테이블, 안정하고, 서튼, 확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없을 때 관료 조직은 잘 작동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학기 내 수업 들어. 그 다음에 관료 조직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왜냐하면 설레답습하거든. 설레답습하고. 모험을 기피해. 규정에 따라서 하잖아. 관료들 봐봐. 모험을 다 기피하잖아. 모든 걸 다 규정해서 면피하려고 그러잖아. 규정에 의존해서. 모험을 기피하고 설레답습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선례답습이야. 컨벤션. 구태의연한 거야. 구태의연한 거.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변화된 정책 사항에서 정책 환경이 변화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 팔리시 네트워크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팔리시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축적이고 정성이 강해. 신축성이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팔리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어떤 사람이 참여하겠냐? 그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할 거고 그 문제 해결에 권한과 자원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거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 그 행위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기업, 노동조합, 비영리기관, 이익집단, 옹호집단, 정부기관, 언론, 일반 시민. 굉장히 많어. 다양해 정말로. 여기서 옹호집단은 이제 영어로 advocacy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단체하고 비슷한 거야. 뭐 환경이나 인권 옹호하는 그런 집단들. 정의 사회를 옹호하는 집단들. 시민단체하고 영어를 많이 참여해. 이런 굉장히 많지, 그지? 그런데 이런 액터들이 굉장히 많어. 여기 뭐 여기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 있고 ABCD로 이렇게 나누자고. 굉장히 많아. 수없이 많아. 근데 이 문제 해결을 필요하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5개 액터들이 필요했어. 근데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든. 문제의 성격이. 그러면 문제를 재정의해야 돼. 문제가 변질된다니까. 문제가 빈곤이라는 문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르게 정의된다고. 사회복지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문제 성격이 변해. 성격이 변하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변해야 되잖아. 그치? 문제 해결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5개 필요하다가 문제 성격이 변하면 언제든지 얘를 떼내고 4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신축적이야. 적응적이야.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 신축적이야. 관료 조직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는 관료 조직은 영구성을 띠거든. 굉장히 경직적이야. 그래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관료 조직의 한계야. 근데 팔리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뭐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잖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그런 네트워크란 말이야.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신축적이고 적응적이고.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관료 조직보다는 적응성과 신축이 뛰어난 정책망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정책망은 어떻게 되냐?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 그치? 끌어모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정책은 이런 변화된 정책 환경하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다양한 그런 행위자들이 를 묶어주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결된 정책망을 통해서 만들어져. 정책망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정책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정책망은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다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변화 이런 조건들 다 포용할 수 있어. 아까 효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이한 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관여하고 협조해야 된다. 관여하고 협조하도록 할 수 있잖아. 그지? 두 번째,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해. 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신소가 급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관료 조직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못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필요하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고 빨리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지식이 동원될 수 있고 다양한 사고들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어? 그리고 이 정책 환경이 변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위상도 변화돼. 자, 이 팔리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해봐. 정부가 더 이상 정책 과정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지. 네? 정책은 수많은 단체와 조직의 상호작용의 결과지. 그리고 수많은 의견과 이해의 복합물이다. 복합물이지. 정책이란.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정부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라. 정부가 정책을 더 이상 독점하지 못해. 정책이 정부 의사결정, 오로지 정부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야. 정부도 어떻게 돼? 팔리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을 장악하는 행위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영어로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No one is in charge. 책에 보면 어느 누구도 정책 과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리더십이 먹히겠냐 이거야.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는 전통적 리더십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거지. 전통적 리더십은 계층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 조직에서는 유효해. 관료 조직하고는 이렇게 양립할 수 있어. 아주 잘 이렇게 매치가 돼. 그렇지만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결성에 기초한 이 정책망을 통해서 정책 결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이게 관료적 리더십이 먹히겠냐 이게? 전통적 리더십이? 명령과 통제를 주무기로 삼는 이 전통적 리더십 먹히겠냐고. 사회 문제는 정책망을 통해서 관료 조직이 독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망을 통해서 대부분의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그래서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 리더십이 먹히겠냐고. 안 먹히지. 정책은 정책망을 통해서 만들어져. 다수의 집단과 조직이 참여하는 정책망을 통해서 대부분의 복잡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복잡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 그 정책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 정책 결정 과정을.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먹히겠냐고. 안 먹히는 거. 이해돼?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건가? 정책망을 통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뭐냐? 이런 거라는 거지. 우선 정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가진 단체와 조직 한 곳에 끌어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모아야지. 그지? 서로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모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 해결하길 바래. 환경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근데 내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을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 역할을 리더가 한다는 거야. 그런 경우 꽤 있잖아, 그지? 나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돼. 그리고 내가 나서려고 그러니까는 너무 짜증나. 리더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야 돼, 우선. 끌어모으는 거야. 그리고 통제, 그래서 캐탈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촉진시킨다라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협력적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가 누군가가 나서지를 않아. 그런 장벽을 해소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캐탈리스트라는 거야. 촉진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야.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은데 나서가지고 끌어모아 준다는 거야. 한 곳에 모아놔야 될까? 한 테이블에 모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와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가 먹히지가 않지. 끌어모았는데 통제 너 이렇게 되겠냐? 다 떠나버리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통제가 아니라 설득하고 권고하고 권한 부여를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 협력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 차이를 해소하고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 그들의 안건의 차이, 관심사의 차이, 그 다음에 자원의 차이, 시각의 차이, 타이밍의 차이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돼. 해소시키고 그들 간의 목적이나 가치나 비전이나 태도의 차이를 갖다가 해소하고 줄이는데 줄이는 방법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중재, 절충, 의견 조율. 중재, 절충, 의견 조율. 하나로 되도록 만드는 거 알았어? 하나로. 그리고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네. 참여자의 목표, 가치, 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사실은 절충이 가능해져. 낮은 단위에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이익만 추구할 경우에는 절대 절충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은 절충하고 하나로 이익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융합시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캐탈리틱 리더십 들어가 있고, 협력을 중재하고 이 권한 부여를 해서 한다. 쉐어드 리더십.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근데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당연히 뭐야? 리더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토대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밸류 베이스드 리더십이 필요하다. 명쾌해? 명확해야 돼. 흐리멍텅하게 알아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쓰면은 그거는 어떤 글을 쓸 때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 못해. 그 명쾌한 이해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것들이 행정학에만 관련되는 주제는 아니야. 사회학 전반에 관련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명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오장하고 8장을 압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시각 요새 여러분들 얘기하잖아. 거버넌스가 뭐냐. 이게 바로 뭐야. 정책 환경이 변화되잖아. 아까 몇 가지 요소 얘기했지. 그것이
그게 있지. 이제 거버넌스 정책 환경이 변화된 상태에서 과거 같은 해법을 통해서는 관료 조직 가지고는 해결 못 하잖아. 그지? 새로운 형태의 정책 해결 수단을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거버넌스 시각이야. 뉴 거버넌스 특히. 뉴 거버넌스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뉴 거버넌스하고 NPS하고 같은 거냐?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닌데 굉장히 중복적이야. 뉴 거버넌스는 이 사회 환경이 정책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변화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에 정부 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시각을 담고 NPS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NPS에 깔려 있는 것은 거버넌스 시각이야. 거버먼트 시각이 아니라. 알았어? 그런데 거버넌스하고 그러면은 NPS가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지. NPS는 거버넌스 시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